그러면 오키나와 외에 그 전에 뭐 진주만 이후에 계속 공습을 했는데 얼마를 떨어뜨렸냐? 일본에 16만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16만 톤 분에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16만 톤은 동경 이런데 오사카 이런데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비교적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예전부터 공습을 잘 안 한 도시, 비교적 도시에 원형이 남아있는 도시 이런 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피해 규모가 확실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두 번째는 제일 먼저 히로시마하고 교토가 상정이 되는데 인구가 많고 공업시설이 군사시설이 뭉쳐있는데 근데 교토도 그렇고 히로시마도 그렇고 다 군사시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근데 교토는 너무 일본의 문화유산이 많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돼서 교토는 안 하기로 했고 히로시마가 첫 번째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사키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나가사키 가서 하시고 근데 일본의 군사가 여기에 집중됐냐 그게 히로시마 역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이제 가끔 뭐 중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국구 왜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운데냐 히로시마가 규슈와 이 간사이 지방의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오사카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동양으로 무역을 하니까 뭐 시모노세키 그런 데가 중심이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데라고. 그래서 사이의 지역으로 상업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를 쌓아 나가는데 16세기 이후로 더 부가 번창이 돼요. 하시모토 성도 그때 만들어지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성도 그때 만들어지고 모리 수상, 이 모리 가문이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이 하타강의 여기 강 지류에 여기가 이게 다 삼각주예요. 근데 이 삼각주를 간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경지가 늘어나요. 이게 북쪽에 우리 내려왔을 때 그 상가지방이었잖아요. 근데 이 평야가 적었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서 다이묘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상업도시에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로 번창을 하는데 여기가 막부 시대에 그 중간에 있다니까 전투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사가 많이 배치돼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여기가 군사도시로 자리 잡고 청일전쟁, 너일전쟁의 본영이 이 히로시마로 오게 됩니다. 대본영이. 그래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적인 자원들이 여기 집중되는 거예요. 한국이도 하고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타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히로시마. 원폭 포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드는 유럽에서부터 학자들이 논의하는데 처음으로 원폭을 그죠 개발해가지고 이걸 시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록강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라이샤오란 일본이 주재하는 그 미국 대사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양다택일로 일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그죠 시작하려고. 근데 그 이전에 또 그 발견된 아주 그 새로 발견된 그 사료를 보면 원래 독일에 따 그러려고 했대요. 그 제2차 대전 전범국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 정책을 유럽 그 뿌리를 둔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걸 생각하고 일본으로 들어간 거라고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상용 실험을 하지 않고 무기 중에 거대한 무기 중에 그냥 과학 실험 차원에서 성공한 무기가 바로 인류에게 사용된 거 대표적인 예가 이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은 상용적으로 실험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엄청나죠. 원래는 떨어뜨릴 때 그래서 안 터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불발나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 성공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비극이 벌어졌어요. 자, 이동하실까요? 그러면 저쪽으로 자리 건너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갈까요? 여기 되게 제가 이제 콘크리트 흔적만 남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조화 이런 서였는데 그게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어요. 왜 콘크리트 건물을 지냐면 그러니까 지진 때가 많이 일어나니까 19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콘크리트 건물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이게 그 수직 충격파도 있고 거기가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어서 그 사람이 잠깐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지하에 서류를 가지고 갔나 봐요. 노무라 에이조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근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지하에 콘크리트 건물 지하에 창고로 갔다가 그때 터진 거야. 아침 일찍 출근했지? 근데 뻥 터져가지고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 유일한 그 사람은 85세까지 살다 죽었어. 고열도 겪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폭 2세, 3세 기형아 출생률 별로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방사능 피폭자들 기형아라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과학자들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8월 그 14일 날 합천에 갔다 왔어요. 합천에 합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조선인도 보러 갈 건데 합천 피해자들이 많아요. 왜 합천 피해자들이 많냐면 합천이 일제시대 때 7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먹고 살 게 없는 오지의 합천이 그래가지고 경상남도지만 상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많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일본 합천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 히로시마에 와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히로시마 폭격 때 원자 폭탄 폭격 때 2만 5천 명이 죽고 1만 명이 돌아왔다. 우리가 나카사키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하고는 원자폭탄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는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다시피 히로시마는 굉장히 넓은 해안이잖아요. 근데 나가사키는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도시 비슷하게 산악지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피해 범위가 달랐어요.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핵폭탄이 떨어질 때 가장 크게 이제 하늘의 태양이 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핵폭탄 터지는 게 하나의 태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서 나오는 강력한 빛, 그 다음에 터지면서 나오는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핵폭풍이 분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방사능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600m 상공에서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강력한 빛과 강력한 방사능과 강력한 압력이 600m 상공에서부터 사방으로 확 퍼질 거 아니에요. 확 퍼지는데 히로시마는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력과 방사능과 빛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과 열,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몸이 타들어가는 거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전부 이 강가로 몰려드는 거예요. 막 강 속에 들어가고 열기가 압이 교환이 되는 거죠.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이리 몰려드는 거고. 근데 히로시마는 이 강력한 빛과 압력과 방사능이 터지기 때문에 히로시마 근처에는 생존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사키는 아까 말했듯이 좁은 분지 지역이거든요. 산악지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빛과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고 핵폭탄이 투하됐던 그 교회, 성당, 공원 근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존자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몰살당해버렸죠. 히로시마가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라면 나가사키는 이제 지금까지 인류상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데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가 첫 번째 떨어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생존자가 많이 있어요. 히로시마는. 나가사키는 생존자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존자들이 그때 끔찍했던 참상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피폭을 당한 대표적인 도시는 히로시마가 되는 거예요. 나가사키는 이제 생존자가 없고,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간접적인 체험이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증언의 생생함이 히로시마는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더 약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핵무기의 종류도 이창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종류도 다르지만은 이 지형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하고 그 피해자가 달리 발생했고 그것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이런 차이를 알 수 있겠고요. 여기가 바로 그런 비참한 간이고, 그래서 얼마다 사사키 65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45년에 2살이었어요.
피폭을 당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열살에 백혈병이 그래가지고 55년이죠. 투정생활 한 12개월 정도 해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58년에 그 친구의 죽음을 기리는 이 탑을 만드는데 저 친구 맨 위에 종이학이잖아요. 종이학. 학 모양 학. 근데 이 학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냐. 그 친구가 투정생활하면서 1000마리의 종이학을 적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건강에 대한 소원, 평화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종이학이 돼가지고 종이학을 이렇게 영상화시켰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여기 다 올 때 종이학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 히로시마는 이 8월 6일은 우리나라 5.18하고 같아요. 5.18에 이제 민주화의 그런 성지순례 같은 거를 대학생들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히로시마 여기에 전국에서 다 모여요. 8월 6일날. 그래가지고 보수적이던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사람은 일본의 사죄를 위해서 하고 있었어요. 시계가 나중에 옮겨집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 히로시마의 전체 희생자, 원폭으로 희생자, 사망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합쳐서 42만 정도를 히로시마, 나가사키 총 피해자로 얘기를 해요. 40만에서 50만. 그럼 거기서 한국인이 몇 명 사망했고 부상당했냐? 12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최소 10만 명. 그러니까 50만이라고 해도 우리 조선인 피해자도 20%.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고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참상을 겪었냐면 같은 피폭자인데 살아남은 사람 일본인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인 피폭자들이 동원됐어요. 같이 다쳤는데 왜? 일본이나 조선이나 급이 다르잖아. 조선 그 상황에서도 부역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조총련이 북한을 일부러 송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송환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귀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귀국으로 1945년부터 돌아가다가 막 배에서 일부러 일본이 죽이기도 하고 우기시마 뭐 이런 보고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자꾸 본국에 욕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데려가고 북한도 데려가요. 우리나라가 데려간 일을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북한이 얘기한 거는 북송이다 이러면서 했잖아. 그런 일이 1959년에 생겨요. 그래서 이 히로시마에 피폭자를 포함해서 있었던 사람이 70명 정도가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20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래도 우리의 평화를 바람하는 원폭을 당한 히로시마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시계를 만들어요. 그 시계를 저 밑에 보면 이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인데 요 남쪽이 뭐 의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 의사당에 히로시마 의사당에 그걸 세워요. 시계를. 근데 그 시계를 나중에 이 평화공원 정비하면서 이 밖으로 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기념관 주차장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시계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보러 갈 거예요. 사진에도 놨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럼 언제 생겼냐? 이거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70년에 민단, 우리 총련이 아니고 우리 민단이다. 민단도 원폭을 기념해서 70년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 바깥쪽, 히로시마 공원 남쪽에. 그런데 히로시마 공원을 정비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민단 쪽에서 이거를 옮기고 싶다, 이설하고 싶다 해가지고 평화공원 내로 이설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도 새로 하나 짓겠다. 이래가지고 총련과 민단이 이 위령비 이설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가 90년대에 이 독자적인 조선인 위령사 이설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제 민단이 이걸 만들었다고 70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민단에서 돔이 있잖아. 그리고 저 불은 평화의 불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불이고 여기 이제 저는 위령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원폭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구나. 그리고 여기는 다 엄청난 마을이었어요. 아까 삼각주를 해가지고 농업 짓고 농사촌 이런 데가 쫙 돼 있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에 다 죽어가지고 여기를 평화기념관 만든 거기에 피해 상징이 저 원폭섬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점으로 해서 평화부를 높여서 한 거잖아요. 여기는 일본이 피해자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평화공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절망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원폭 기념관을 그때는 저 설명 안 하고 좀 자유롭게 할 거예요. 끝나고 왔을 때 세 가지 표정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서양인들은 막 울면서 나오는데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일본 애들 또 심통한 표정을 하는데 우리가 당했구나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정?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을 지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표정을 안 지면 한국 사람이 안 지고 토착 외구? 일단 한번 느껴보세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그렇게 일본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20만 명의 그때 미군이든 일본군이 죽은 사람들 이름을 다 씁니다. 한국인도 있어요. 북한 국적 40명, 한국인 몇 명 40명으로 80명, 북한 국적 80명, 한국인 40명 인데 한국은 계속 증거를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한 350명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인인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붙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창씨 개명해가지고 일본인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윤씨 이런 사람인데 창씨 개명돼가지고 그래서 조선인이 한 1만 명 정도 희생당했다는데 공식적으로 되는 거는 400명, 500명밖에 이름이 적혀있죠. 근데 그 공원은 어떤 공원이냐? 적군이든 아군이든 오키나와에서 가장 아프게 죽어서 다 이름을 다 명명하는 비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좀 진전된 거지. 그래서 연천에 제3현충원을 만들어요. 연천 이제 저 발전 능력을 제가 했는데 제3현충원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그럼 난리 난다. 현충원 국가시설인데 어떻게 조선인민군 이름을 거기다 하냐고. 오케이. 그러면 현충원을 제대 우리 군인들을 거기 고지전 이런 데 했던 사람들 막 지금 유해 발굴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럼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 바깥에 가냐 그러면 거기 그 이츠쿠시마라고 신사가 있어요. 유명한. 일본 3대 절교에 속하는데 그 도리가 바다에 잠겨 있어가지고 노을에 비치는 아름답다 한 거예요. 제가 8월에 갔는데 전형적인 일본 시골 풍경 오래된 마을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스쿠 신사가 이스쿠가 무슨 뜻이냐면 목욕을 재개하고 신들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일본 고어로. 그게 뭐냐 신들의 섬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좀 섬이 약간 남달아요. 그래서 이제 신사도 짓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좀 재수가 없어요. 약간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다 그럴까 약간 악령을 모셔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신사는 바닷가에 있는데 위에 보면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그림들이 있는데 탱화가 있는데 탱화가 다 군대 탱화예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사열하고 열병식 하는 거에 우리가 절을 하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대웅전에. 그리고 천황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거를 누가 또 중축시켰냐? 한번 불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중축시켰어요. 결국 그 절은 군국주의 신사